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작은 천사입니다. 좀 오래간만이죠. 지난달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으로 좀 바빴네요. 그래도 무엇보다 기쁜 건 저희 큰애가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했던 일이네요. 저의 엄마의 간절한 소망을 하늘도 알았나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았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지난달에 본 영화 배심원들. 배심원들은 판사와 일반 배심원들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을 두고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풀어낸 해결책을 보여주는 영화였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한 가지 생각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였어요. 처음에 판사가 말한 대로 배심원들이 따라가다가 혹시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배심원들에 의해서 결과는 또 다르게 흘러가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어떤 이는 너무 나쁘다, 어떤 이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들은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어려움에 대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술관에 간 심리학. 미술관에 간 심리학. 역사 속의 여러 예술가분들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 시대적, 가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후대에 이런 멋진 예술 작품을 남겼다는 거죠. 그분들의 그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이 왜 이런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작가분의 그런 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런 미술관에 간 심리학을 읽으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남겼구나, 한 줄 그런 위로가 필요한 날, 한 조각의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필요한 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 간 심리학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듯이 북튜버님 성정읽기라는 유튜버님의 이벤트에 당첨돼서 선물로 받은 책이에요. 저는 미술은 잘 모르지만 심리학을 좋아해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됐네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했더니 책이 제게로 왔네요.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첫 번째 파트 나이브 아트와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첫 장에는 모지스 할머니와 헤르만 헤세, 앙리 루소, 구스타프 클림트 총 4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도권 내에서 그림을 배우지 않았으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우뚝 선 화가들의 소박한 그림과 그들의 인생을 따라가 본다. 아마추어 화가들이 기록한 소소한 일상과 꿈은 우리에게 정신적 휴식과 활기를 가져다 준다. 또한 창작을 통해 삶의 공공함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이상에 도달한 그림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준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삶의 도구로서 미술을 실천했던 화가들의 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아웃사이더 예술 또는 나이브 아트로 분류되는 화가들의 그림에서
긍정 심리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이 1장의 핵심 포인트는 긍정 심리학이죠. 나이가 많든 전쟁 상황이든 가정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든 이분들은 그런 걸 모두 극복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지스 할머니, 천진한 에너지와 동심은 세계.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는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가 미국인들에게 받아온 사랑은 그녀를 수식하는 국민 화가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전문적인 그린 수업을 받은 적은 없지만 뉴욕과 버지니아 농장에서 보냈던 전원 생활의 소박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그녀의 그림은 누구에게나 친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자, 모지스 할머니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아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고 세련된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림의 순수한 즐거움과 소박함을 화폭에 가득 담는다. 이런 회화를 미술사에서는 나이브 아트 혹은 원시 미술이라고도 하며 아웃사이드 아트라고도 한다. 19세기 프랑스 앙리 누소가 있다. 그는 천재와 아방가르드 화가들로 가득했던 19세기 파리에서 주말 화가라는 별명을 가졌다.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인 화풍을 완성한 그의 그림은 세계의 주요 미술관들이 수장하고 있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모지스 할머니나 앙리 누소나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훌륭한 작품을 남겼죠. 이런 분들을 나이브 아트 혹은 아웃사이드 아트라고 한다나요. 그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시작해서 100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가신 분이라고 하네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20세기 초반의 시골 풍경을 그린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 미국의 원초적 풍경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를 일깨운 다음에 애정을 드러냈다. 평생 농장 일을 하며 자녀를 키우는 데 전념했던 모지스 할머니가 노년에 이르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남편을 사별한 슬픔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다.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지스 할머니는 바늘 대신 물감과 붓을 들고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에 돌입했다. 그녀의 나이 76세 때의 일이다. 대단하신 분이죠. 76세면 이제 은퇴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나이신데 그때 붓을 들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거죠. 88세에는 주요 여성 잡지에서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93세에는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두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할머니의 100세 생일이었던 1961년 9월 7일은 모지스 날로 선포되었고 같은 해에는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가 아동도서로 발간되었다. 그 정도로 각계각층의 사랑을 받았으니 생각만 해도 행복한 노년의 역전극을 이룬 삶이라 할 수 있다. 모지스 할머니는 100번째 생일이 지나고 그해 12월에 영면에 들었으니 꼬박 한 세기를 산 셈이다. 살면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추구할 것도 남아있지 않을 듯한 나이 76세에 붓을 들고 가지 못했던 길, 즉 화가의 길로 들어선 모지스 할머니의 행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그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을 몸소 실천하신 분 같아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76살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은 천천히 하세요. 때로는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 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그 부의 본능에서도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했죠. 여기서도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몸소 실천하신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는 작가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수레바퀴 아래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죠. 헤르만 헤세는 소설 유리알 유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작가다. 헤세 소설의 서정성과 수채화 같은 시적인 이미지는 독자들에게 정서적 환기를 유발한다. 우리를 다독이는 그의 문학 작품과 그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정신적 문제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쓰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헤르만 헤세 이분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문학 작품이 탄생했다고 하죠. 전쟁과 폭력을 강하게 반대했던 헤세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조국인 독일과 나치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독일을 등지고 스위스 몬타뇰라 대신 지역으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인다. 그 과정에서 자전적 소설을 저술하고 수채화를 그리는 창조적 활동과 정원을 가꾸는 일을 즐겨하게 된다. 이것들이 전쟁과 혼란한 가정사로 상처받은 그 영혼을 위로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출구가 되었다. 그는 스위스 시민으로 지내며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다가 1962년 영면에 든다. 헤세 자신이 겪어야 했던 부모와의 갈등,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교육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청소년기,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의 소설은 성장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는 기성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되기를 종용하는 부친은 억압적인 교육 태도로 인해 고통받았고 엄격한 신학원 생활에서도 갈등을 겪었다. 그런 방황을 그려낸 자전적인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는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한국어 청소년들에게 특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늦은 밤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밤길에 동행했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리고 청소년 시절 자아를 찾아가는 성찰의 여정에 함께 했던 데미안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일생에는 두 번의 심각한 정신적 혼란과 동요의 시기가 찾아온다. 청소년기에 극심한 방황을 겪고 성인이 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두 번째 경랑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부친의 억압적인 교육 태도. 자녀들은 만약에 A라는 곳을 가고 싶은데 부모는 B라는 곳을 가라고 이렇게 강요하면 자녀와 관계가 갈등이 심화되고 자녀도 힘들어하죠. 부모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그런 것을 제시는 해주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들이 둘 있는데 얘기는 해주지만 선택은 아이가 할 수 있게 강요는 하지 않아요.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부모가 어떤 의사가 되라고 강요했지만 아들은 원치 않을 경우,
마지못해 가지만 의사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그만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 햇새처럼 그림을 그린다던가 음악을 한다던가 다른 길로 가는 분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너무 자녀도 성장하면 너무 부모가 억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죠. 길은 제시하지만. 조세렘 박사와의 정신분석 치료는 헤르만 헤세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갈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정신분석과의 만남은 그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을 비롯한 정신분석가들은 예술이 가지는 치료적 효과에 관한 많은 제언을 해왔다. 프로이드 학파는 개인이 겪는 심리적 문제의 근원을 억압된 무의식과 내재된 욕망, 유아기의 정신적 좌절과 해소되지 못한 갈등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아기에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돕도록 치료의 목적이 있었다. 헤르만 헤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분석가들은 환자가 종종 꿈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권유한다. 무의식 상태에 놓여있던 갈등과 억압을 의식세계로 끌어올리며 내면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서 증상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나가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 분석치료 과정이다. 칼 융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가들은 미분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아를 정상적인 자아보다 더 나아간 상태로 발전시키려는 시도, 즉 한 차원 더 높은 성장과 치유를 지향한다.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이 그림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식물을 키운다던가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 헤세는 조용한 마을에서 상처를 보듬으며 마을의 풍경을 그리면서 자신을 치유해 나갔다. 그런 것을 보면 그 풍경화가 담고 있는 것은 스위스의 풍경만이 아닐 것이다. 그죠? 자신을 치유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정원도 가꾸고 우리가 나중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분은 하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나갔네요. 그리고 세 번째, 앙리누소. 주말 화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변 소확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커다란 행복보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많이 추구하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매슬로우 개념을 빌리자면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으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직업을 갖기 위한 좁은 문은 한정된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법이다. 마음속 반딧불을 쫓아가는 그 숨막히는 경쟁의 대열에서 우위를 차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사회의 잣대와 타인의 평가라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만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명 소확행을 찾아낼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사회, 거대 담론으로만 관심과 시선이 쏠리는 사회에서 자기만의 소확행을 찾기 위해선 얼마만의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근사한 영화를 보는 게 저의 소확행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배심원들 그런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풍자한 영화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영화, 아니면 코믹한 영화, 그런 영화나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잠깐 단절하고 책 속에 몰입하면 그곳에 정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저는 소확행입니다. 여러분의 소확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게 좋겠죠. 뭐 커다란 비용을 드는 그런 것보다. 세간원 악리누소. 세간원 악리누소. 아까 나왔었죠. 악리누소. 여기에서는 소확행이라는 최근 유행어는 세상의 잣대와 타인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탈출해 내면의 안녕과 평화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려는 사회적 지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아 보인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통해 욕망을 잠재우고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안분지족의 삶을 살라고 주장했던 노자의 생각과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일관하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주장을 떠올려 본다. 18세기 철학자 장자크 루소와 이 앙리누소는 19세기 화가죠. 1세기 차이 나죠. 시간과 공간은 달랐으나 자신만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했고 그 결과 성공했으며 우리에게까지 이름을 알린 프랑스 화가가 바로 앙리누소다. 프랑스 번영과 발전을 이루며 좋은 시절로 불리는 벨 에포크 절정을 구가하던 19세기 말 세간원 앙리누소 일과는 센강을 타고 올라온 상선들의 하양 물품을 기록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었다. 그림은 물론이고 음악 작곡과 연주에도 능했던 그에게 하양 물품을 기록하고 세금을 매기는 일은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거나 자아실현 날개를 펼치게 해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앙리누소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네요. 앙리누소는 프랑스 북서부 작은 도시 나바르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배강공이었던 그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누소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는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다. 결국 앙리누소는 학교 기숙사에 입소해야 될 지경이 되었다. 음악과 드로잉에 재능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학교를 졸업했는지도 불분명하다. 2번 결혼했으나 2번 다 사별해야 했던 앙리누소 일생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 그의 나이 25세 때 15세의 클레망스와 결혼해 7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그중 5명이 죽고 아내마저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첫 부인과의 사별 10년 후인 1899년 55세 때 미망인은 조세핀과 재혼했는데 그녀 역시 4년 후에 사망한다. 루소는 1890년에 그린 나 자신이라는 작품에서 팔레트 윗면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써넣음으로써 먼저 간 클레망스를 추모하고 조세핀의 건강을 기원했다. 자신의 초상을 그리면서 두 번째 2명의 부인의 이름을 써서 기원했다고 하네요. 좀 그리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이었네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역사 속의 인물들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멋진 작품을 남겼으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이 안 되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작품을 남겼는데 우리들은 더욱 반성하고 분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죠. 자연 속의 안분지조. 철학자 루소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만든 온갖 사회제도가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한 노예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의 산업화 사회의 인류보다 원시 시대의 야만인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빈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현상이고 박탈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은 얼마나 대책 없고 무시무시한 말인가. 앙리누소가 파리의 득실대던 금수저 화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의 빈곤을 한탄했다면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인간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잘 지냈겠죠. 몬가족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급 상승의 사다리에서 일찌감치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은 이 모든 노력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평가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둬놓기 위한 것은 아닐까. 소확행이라는 신조어 유행은 사람들의 달라진 지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삶이란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안분지족의 삶을 주장했던 노자 사상과 18세기 프랑스 계몽주 철학자 장자크 루소 철학과 맞닿아 있다. 19세기 화가 앙리누소에게는 삶의 궁핍을 달래줄 악기인 바이올린도 있었고 카누를 만들 날카로운 돌 대신에 물감과 붓이 있었다. 소박하고 투박했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행복과 확고한 세계관을 갖고 갔던 앙리누소의 삶은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이었을 것이다. 누구나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결함이나 어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장점을 개발해 단점을 보완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며 무난한 삶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에 살았던 두 명의 누소는 긍정심리학이 전하는 행복의 전략을 앞서 실천하고 성공했던 선구자가 아닐까? 그죠? 장자크 루소와 앙리누소. 긍정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습소고 세렌디피티 클림트 풍경화. 클림트는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고 하네요. 구스타프 클림트는 관능이 가득한 여인 초상화와 19세기 말의 비는 향락적인 모습을 담은 화려한 그림으로 유명하다. 키스는 클림트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전작들과 달리 말기의 작품들은 담백한 전화 풍경을 묘사했다. 오스트리아 국경 아테제 후스카의 풍경을 주로 그린 클림트의 풍경화는 초록빛과 노란빛으로 가득하다. 한 계절을 자연 속에서 은둔했던 화가는 클림트뿐만이 아니었다. 클림트보다 한 세기 앞섰던 독일의 낭만파 화가 캐스퍼 프리드리히와 그 후세대 유럽의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1년에 한두 달은 자연 속에서 심신을 정화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곤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이분도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6개월인가 들어가서 매추세츠 콩코드 숲속의 월드노스에 응거했던 문학가 헨리소로도 빼놓을 수 없다. 자연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의 신경계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대 심리학의 숱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 이전 19세기 화가들은 자연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치유적 효과를 알았고 생활 속에서 그를 실천하고 있었다. 자연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 때는 자연으로 떠나죠. 바다로, 산으로 떠나죠. 자연 속에 있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죠.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녹색의 회복 탄력성. 독일의 심리학자 베어테와 올라프 호프만 부부 역시 캐나다의 대자연 속에서 체험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의 치유력, 녹색의 회복 탄력성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그들은 저서 우리 앞의 월든에서 되돌아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면 자신들은 호수나 바다로 나간다고 말한다. 자연은 은근히 매혹적이고 다양한 얼굴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부여하고 대중적 사고 덫에서 빠져나오는 통로라고도 말한다. 독창적인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독자적인 시선을 갖고 싶다면,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꽉 짜인 일상에서 벗어나 산과 호수를 찾아 그 속으로 숨어들라고 권한다. 때때로 과감한 일탈에 도전해 보라는 것이다. 자연 속으로 뛰어들어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직관적인 답을 발견하라고 조언한다. 그죠? 아까 자연의 회복 탄력성, 산과 바다로 때로는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마치 그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하고 편안하고 그런 자연의 품속에서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죠. 고통이나 고민을 해결하고 싶을 때 자연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시적인 문제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는 것이 녹색의 회복 탄력성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의 논지다. 녹색은 응원하며 이리 오라고 손짓한다. 녹색의 초원으로 쏟아지는 빛은 자유와 풍요로움, 안전의 이미지이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 같은 도심 속 회복의 공간은 곧 축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1장 그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멋진 작품을 남긴 그런 라이브 아트, 아까 아웃사이드 아트, 라이브 아트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모지스 할머니,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앙리누소, 구스타프 클림트, 풍경화를 그리신 분이죠. 자연의 회복 탄력성. 여기에서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또 살아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 방향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그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